네, 한자성어 좀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덧없는 인생, 인생 무상, 요 상자, 밑에 수건건, 앞에서 한자 어에서 이야기했었던 바 있었죠. 밑에 옷의가 붙어 있는 글자를, 치마상이라고 하는데, 이 글자는 그것과 비슷하게 긴 치마상이라는 글자다. 근데 긴 치마에서 길다란 뜻이 시간 개념으로, 물건의 길이 개념이었던 것이 구체적 개념이 시간 개념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러면서 영원하다, 늘, 항상이라는 뜻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생, 영원한 것이 없다. 그러면은 언젠간 죽는다,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마음, 거기서 느끼는 허탈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장 직설적으로 표현한 예였고, 은유로 표현하는 방식. 초로 인생, 풀잎 위에 맺힌 이슬. 근데 자, 일단 그 이슬, 요거는 그 풀잎에 맺힌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아침에 산길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느끼는 것이지만은 이슬이 있을 때 산길을 가면 풀잎을 스쳤을 때 바짓가랭이가 젖어요. 바짓가랭이가 젖는 것으로 분명히 그 물기가 있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슬이라고 하는 건 해만 뜨면, 해가 퍼지고 나면 언제 마르는지도 느낄 수 없을 만큼 어느샌가 싹 말라버리고 뽀송뽀송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조되는 것이 수증기가 한참 날리면서 없어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 언제인지 느낄 수도 없는 사이에 없어질 정도의 허무감이 느껴질 정도의 빠른 시간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풀잎 위에 맺힌 이슬만큼 그렇게 인생을 짧다라고 느끼는 것이고, 인생은 조금 열린 문틈으로, 활짝 열어둔 문도 아니고 조금 열린 문틈으로, 그것도 지나가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말이 달려가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아주 짧은 순간으로, 찰나의 순간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건 아마도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몸은 늙어가는데 머릿속의 기억은 예전 어릴 적부터 기억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어느 면에서는 망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인간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좀 다른 얘기 하나 덧붙일게요. 이 초로인생이라는 성어에서 로는 이슬 글자 그대로 이렇게 쓰였는데, 이 이슬을 한자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구체적인 사물의 의미로 말 그대로 이슬이에요. 이슬.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추상적인 상황, 이것으로 확장된 의미로 이렇게 넘겨 쓰이게 되면은 이것은 한데, 우리가 그 지붕이 있는 실내에 머무는 것과 대비해서 지붕이 없는 바깥이라는 뜻으로, 바깥, 그런 뜻으로 쓰이다가, 그러니까 노출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다, 이런 뜻으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 공부할 때 그 글자를 쓰는 거에 초점 두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앞에 한자의 학습의 그 단계들을 소개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사물을 나타냈던 1차적 의미가 그 구체적인 의미를 포함하면서 좀 더 넓은 영역을 나타내는, 대표성을 띠는 그런 것으로 확장되어 쓰이는 일반화가 이루어진 뒤에는 추상화, 관념화되는, 그래서 구체적인 사물을 나타냈던 그 글자가 어떤 추상적 의미를 나타내게 될까, 이걸 연결해 보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한 글자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언어 전체에 대한 감각을 기를 수가 있고요. 또 언어에 대한 감각이 길러지고 난 뒤에는 추리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추리.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암기하지 않았던 어떤 글자가 출제됐어도 그것을 추론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 이걸 진정한 언어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암기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충분히 합격권에 도달하는 것을 짧은 기간 안에 성취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설리홍조라는 비유적인 표현 다시 보면은 설리, 눈, 그리고 요거는 진흙. 그런데 홍조라고 하는 것은 새의 발톱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발자국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눈 아니면 진흙에 고니의 발자국,
진흙에 발을 디디면 발을 빼는 것과 동시에 주변에 흙이 흘러내리면서 발을 디뎠던 그 발자국 흔적이 남는 게 아니라 묻혀버리죠. 눈도 눈 위에 발을 디디면 바로 발자국이 남겠지만 계속 쏟아지는 눈이 이내 그것을 덮어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흔적조차 없어져 버리는 것. 그러니 사람이 죽은 뒤에 이름을 남긴다든가 이런 욕심들이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것을 비유로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자, 순우분의 고사, 남가 일몽. 그래서 남쪽 가지, 그리고 한자락에 꿈몽자니까 밑에 저녁석이란 글자에 마킹해두고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80년의 긴 인생 이런 것들을 그 스토리를 가지는 그런 꿈을 꾸었는데 그것이 결국 깨어서 보니 그저 나뭇가지에 있는 그 한 무리의 개미떼의 이야기 이런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스토리가 짬뽕이 되면서 비슷비슷한 이야기가 생산되기도 하고 뒤섞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노생의 고사, 노생지몽, 그래서 노생의 꿈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 한단지몽이라는 건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지역 이름이기 때문에 한단이란 두 글자에 전부 글자 오른쪽에 골읍이라는 글자가 쓰이죠. 지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이는 글자고요. 바로 노생이 꿈을 꿨다는 그 스토리. 근데 노생이 꿈꿨다는 그 꿈을 꿨던 동네 이름이 한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단에서의 꿈이라고 달리 표현되는 것이고, 여옹지침이라는 건 그 스토리 속에 여옹이라는 노인이 등장하고 그 여옹이 주었던 단지를 베개 삼아 베고 누웠다가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여옹의 베개라는 뜻이 또 구절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노생의 꿈도 역시 80여 년의 아주 화려한 인생을 사는 그런 꿈을 그 대하 소설 같은 그런 꿈을 꾸었다는 얘기죠. 근데 꿈에서 깨어난 뒤에 뭘 느낍니까? 자기가 꿈꾸는데 소요된 시간이 불과 1시경, 밥 한 끼 먹을 정도의 시간이었다. 오늘날 시간 개념으로 따지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 짧은 그 시간 안에 그런 장구한 세월의 꿈을 꾸었다는, 근데 깨어났을 때 그 짧은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느끼는 그 허탈감, 이게 훨씬 더 컸겠죠. 그런 것을 포인트를 달리해서 여옹이란 노인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꿈 이야기의 주인공의 이름 노생의 이름을 따서 또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지명을 따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되지만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일장춘몽, 가장 직설적으로 한바탕 봄꿈. 여기서도 봄꿈, 왜 봄꿈을 이야기하는가? 밤에 자는 잠은 그래도 길 수가 있어요. 근데 봄이라고 하면 되게 춘곤증이 오는 계절이고, 그래서 밥 먹거나 그리고 난 뒤에는 이내 졸음이 오고, 그래서 잠깐 잠이 들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노생의 꿈처럼 그저 밥 한 끼 먹을 정도의 그 정도의 짧은 시간, 그때 잠깐 풋잠 들고 그때 잠깐 꾸었던 꿈,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인생에 덧없는 그 느낌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자, 그런데 호접지몽이라는 말은 똑같이 꿈몽자가 쓰이기 때문에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고 잘못 설명되는 경우가 있지만 좀 초점이 다른 얘기라서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맨 앞에 우리 출발할 때도 석가모니 이야기를 가까운 친구 간의 사귐이라는 것과는 좀 초점을 달리해서 구별해보자라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 되는 것입니다. 호접지몽이라는 건 물아일체의 경지를 이야기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장자지몽, 장자의 꿈 이야기. 그런데 이것을 꿈몽자 때문에 와전되어서 인생의 덧없음이란 뜻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알게 되면 만약에 이런 쪽으로 출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거기에 맞춰 답을 해줄 수가 있을 것이고, 본질에 맞게 정확한 뜻풀이를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도 또 제대로 풀어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와전되어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한다면 어느 한쪽의 경우에만 맞겠지만 본질을 알면 둘 다 모두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장자는 좀 자연주의 철학을 가진 인물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내가 꿈을 꾸고 꿈속에 나비가 되어 놀다가 깨어났는데 깨어나서 다시 꿈꾼 그런 장면을 떠올려 보니 원래 인간이었던 내가 꿈속에 나비가 되어 놀다가 깨어난 것인지 아니면 원래 나는 나비였는데 나비가 꿈을 꾸고 있고 꿈속에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너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그 기본 스토리인데 이 이야기의 초점은 그래서 나비가 나인지 내가 나비인지 뭐가 본래의 나인지 헷갈린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죠. 헷갈린 데가 아니라 바로 물아일체의 경지를 나타내는 표현인 것이죠. 물아일체의 경지. 자, 그게 본 뜻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자, 독서의 방법. 다독을 나타내는 표현들, 남아수독, 오거서. 그래서 남자라면 수독, 모름지기 읽어야 된다. 오거서, 다섯 술의 분량의 책을 읽어야 한다. 그 정도는 읽어야 사람이다.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던 시대에 쓰인 표현이라서 그런 것이지 여기서 이제 남아라기보다는 인간이란 뜻으로 바꿔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5수레 정도의 책은 읽어야 사람이다. 사람다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5수레 많은 양의 독서를 강조하는 표현이죠. 수불석권 하면은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 손에 늘 책을 들고 다니고 책을 내려놓는 일이 없다라는 것으로 항상 독서하는 지속적인 독서를 하는 그 모습에 초점을 둔 표현입니다. 가운데 한우충동 역시 도금만 생각하고 우리나라 토종소 한우 이거 생각하면 안 되죠. 삼수변 마킹하고 충동할 때 나무목 마킹하고 그래서 한우라는 건 소가 땀을 흘린다. 충동하는 건 대들보에 닿는다. 대들보에 다다른다. 라는 뜻으로 이 네 글자 앞에 전제된 생각 이게 뭐예요? 책이 하도 많아서 이게 전제되어 있어요. 책이 하도 많아서 그 많은 책을 수레에 실었더니 한우 소가 제대로 끌지 못하고 땀만 삐질삐질 흘린다는 거죠. 너무 무거워서. 책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많은 양의 책을 집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집 안으로 끌어들였더니 바닥에 넓게 쭉 펴서 위에 쭉 쌓아 올렸더니 천장까지 닿는다. 그렇게 책이 많다라는 뜻으로 충동이라는 표현을 같은 표현을 2번 반복해 준 것입니다. 한어충동 유념 들어가시고 자 이것이 다독 또는 서적의 양 이런 것에 초점이 있다면 이 주마간산이라고 하는 것은 독서의 방법이란 쪽으로 포인트를 좀 달리할 수 있죠. 초점을 달리할 수 있어요. 주마간산, 달리는 말 위에서 산을 본다. 그럼 뭐예요? 통독.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훑어 읽기. 이거는 우리 수험생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수험생은 마치 정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편협한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공부로 많이 강조드렸던 것처럼 암기해야 될 부분과 이해할 부분을 구별하자. 암기할 부분은 자투리 시간, 이동 시간 이런 데 이용해서 매일매일 틈나는 대로 조금씩 해갈 일이고 이해할 부분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할 때 그때는 30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일단 손대면 그래도 중간 규모 정도의 한 단원을 통째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3-4시간 몰아서 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드렸었죠. 근데 30분, 1시간 정도밖에 안 나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 통독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원의 세부 내용은 안 보고 목차만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어보는 그래서 목차 체계가 머릿속에 충분히 들어온 그런 상태에서 세부 내용들이 축적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근데 이 목차체계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정독을 해도 페이지마다 이해했던 모든 내용들이 이 줄기로 꿰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보배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구슬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공부도 그런 것입니다. 페이지 아무리 많이 분석적으로 이해를 해서 머릿속에 넣어도 쓸모 있게 쓰이지 못하는 거예요. 줄에 꿰어야 목걸이라는 유용한 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독과 정독을 서로 교차해서 통합적으로 해야 될 것이지 통독을 무시하고 정독만 고집해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공부 방법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정독을 나타내는 표현, 독서 백편 의자현. 그래서 독서 백편. 자, 여기 편자 아까도 한번 나온 게 있었으니까 아까 나왔던 편자는 요 가운데 도금 요소에 인변이 붙었어요. 그래서 치우칠 편이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는 책받침이 들어갑니다. 책받침은 어떤 뜻을 나타냅니까? 달릴주 받침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부수가 들어가면은 사람이 달려가는 것처럼 움직임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독서라는 것과 관련돼 있고 그 도금이 편이에요. 근데 뜻이 달리기, 움직임 이런 걸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가 뭐가 돼? 자전을 보면 두루편이라고 돼 있죠. 어떤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간다 이런 뜻으로. 그게 두루라는 말의 의미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독서 100편 하면은 책 한 권을 놓고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가기를 100번 반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두루편이라는 글자가 쓰이면서 앞에 수사 100과 만나면서 어떻게 돼? 100번이라는 횟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100번. 그래서 한 권의 책을 100번 읽으면 의자현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 의자현. 그래서 드러난다. 볼견자가 아니라 나타날 현이라고 읽어야 되는 것이죠. 도금 문제도 출제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자, 그런 뜻이고 위편삼절 위. 요거 부수할 때 소개해 드린 바 있었는데 이렇게 입구자를 가운데 놓고 그 다음에 위에도 가로획 아래도 가로획 그리고 위에는 기역자처럼 밑에는 니은자처럼 그리고 이렇게 뚫고 내려가는 획 이렇게 대칭을 이루는 독특한 모양의 글자죠. 다름가죽 위라는 글자인데 위편 이번에 여기 나왔던 편자가 또 나오네. 근데 이번에 실사가 부수로 쓰였어요. 자, 다시 한번 아까 인변이 붙으면 니편 내편 사람인이 들어간 건 니편 내편 편가르기 치우칠 편 책받침이 들어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가다라는 뜻의 두루편. 그럼 얘는 뭐예요? 책을 묶는 끈. 그래서 실사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위편 하면은 책을 묶을 때 종이를 겹쳐 놓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고 그리고 가죽끈으로 묶는 거죠. 가죽끈으로. 튼튼하게 쉽게 끊어지지 않게. 그런데 그렇게 튼튼한 그 가죽끈이 3절해서 3번 끊어진다. 책장을 하도 넘겨서 보니까 그 책을 묶었던 끈이 3번이나 끊어진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종이에 구멍 뚫고 가죽끈 묶고 그랬으면은 그게 가죽끈이 3번 끊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기 전에 종이가 먼저 닳아 없어지고 막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온 그 배경에는 죽간, 목간이 전제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 조각을 이렇게 이때 놓고 여기에 글씨를 쓰고 그리고 얘네들을 가죽끈으로 묶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김밥말이 발 이런 모습 생각하면 되죠. 김밥말이 발은 그 대나무 조각이 아주 좁지만 글씨를 쓸 수 있을 만큼 좀 넓게 만든 것. 그러니까 소재가 대나무 아니면 나무 토막 이런 것들이고 이거를 가죽끈으로 이렇게 묶어놓고 이건 두루마리처럼 말아서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영걸이 나오는 중국 영화 보면 영웅인가? 그 영화 보면은 이 죽간이 담장처럼 주변에 쭉 그 둘러싸고 있는 도서관 같은 그런 공간에서 칼싸움하는 장면이 나오죠. 칼 끝에 찻잔을 올려놓고 찻잔을 공중에 던지고 그 찻잔이 떨어지기 전에 칼춤을 추어서 찻잔을 다시 받는. 근데 찻잔을 다시 받는 그 순간 주변에 대나무 그 죽간들이 어때요? 칼로 난도질 당해서 대나무에 그 구부러졌던 탄성이 펼쳐지면서 쫙 그 펼쳐지는 죽간이 흩어져 날아가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가죽끈으로 묶었기 때문에 두루마리처럼 말아두고 했을 때 펼쳐서 보고 또 말아두고 할 때 쉽게 마모가 되는 거죠. 충분히 책 여러 번 보면은 가죽끈 끊어질만 하다라는 거죠. 종이책을 묶었을 때는 아마도 이렇게 3번 끊어질 정도가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 당시에 문화가 뭐였을까라는 걸 좀 생각해 보자는 의미로 군더더기 얘기 하나 붙여본 것이고요. 안광철 지배. 요 구절은 안광이란 단어만 봐도 알겠지만 특히 철, 꿰뚫는다, 구멍 뚫는다 이런 뜻입니다. 지배, 요 등배자가 종이지자와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등이라는 뜻보다는 뭐예요? 뒷면. 눈빛이 종이 뒷면까지 뚫고 본다는 얘기로 우리가 흔히 뚫어지게 쳐다본다라고 말할 때의 의미를 그대로 사용한 표현이죠. 그래서 아주 집중해서 보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독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서적의 양, 앞에 이제서 봤던 한어 충동입니다. 여기 그 동자는 나무목 부수에 초점두고 이해하자고 했었죠. 이 글자는 들보량이란 글자랑 또 짝지어서 같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옥 건물 구조에서 인재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누구는 우리 집안의 기둥이다 이렇게 기둥에 빗대이는 것처럼 들보에 기대고 용마루에 기대고 이런 표현들이 많이 비유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뭐 대들보 이런 것 자체의 중요성보다는 인재를 빗대어 표현하는 글자들이기 때문에 잘 챙겨보자는 뜻으로 강조 드리는 거고요. 망양보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요즘에는 또 이 의미를 바꿔서 소를 잃어버렸다면 또다시 잃어버리기 전에 외양간이라도 고치는 게 옳다. 이렇게 의미를 바꿔서 쓰기도 하죠. 그래서 속담이라는 것도 그 속담의 표현 방식 자체도 변형해서 쓸 수 있지만 그 속담의 의미도 변형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 발화 상황에 얼마나 잘 매끄럽게 녹여서 쓸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글자 그대로 보면은 망양에서 양을 잃어버리다 이런 뜻이고 보. 자, 보자 이거 많이 얘기했던 거죠. 문법 시간에도 성분 보어를 이야기할 때 말했던 옷의 부수에 초점 둬야 되겠죠. 뢰자를 보면 소자 위에 요 지붕을 얹은 그러니까 소의 집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죠. 회의자로 그렇게 해서 외양간 뢰. 그래서 망을 잃어버리고 외양간을 고친다 이런 의미로. 만시지탄 때가 늦었음을 탄식한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부수가 하품흠이란 글자죠. 입을 벌린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부수예요. 우후 송산, 우후 비가 온 뒤, 송산 산이 뭐예요? 우산. 그래서 비는 이미 한창 내리고 그쳐버렸는데 그때 우산 보내봐야 뭔 의미가 있겠어요? 쓸모가 없겠죠. 그래서 때가 이미 늦었다 이런 뜻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11지국 그래서 10일의 국화 열을 된 꽃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죠. 열을 된 꽃. 근데 이런 표현이 나온 이면에 화무십일홍이란 구절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꽃은 없다. 10일홍 열흘 동안 그 붉은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그런 꽃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 열흘이라는 날짜를 따지는 게 아니라 꽃이 아름다운 이유가 뭔가 한번 피어서
아주 짧은 시간 아름다움을 보여준 뒤 이내 져버리죠. 되게 그 질감 자체도 그 나무의 이파리보다 꽃잎은 훨씬 연약하죠. 그만큼 쉽게 물러지고 쉽게 말라버리고 또 연약한 부분 때문에 쉽게 받침에서 잎이 떨어져서 날아가 버리고, 그렇게 꽃의 아름다움은 좋지만, 향기가 나서 좋지만 오래 가지 않고 이내 떨어진다. 바로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 11지국이라고 하면 뭐예요? 아직 국화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다 손치더라도 이 모양 충분히 져버릴 때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전제로 해서 19에서도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는 표현은 바람이 불어서 꽃잎이 떨어진 건 맞지만 딱히 바람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바람이 아니었어도 꽃 자체가 이미 떨어질 때가 돼 있기도 했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꽃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자, 일의 순서. 이건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색깔을 좀 강조해 봤습니다. 등고, 자, 비. 등고, 높이 오르다 이런 뜻인데, 여기 그 자가 있어요. 요거를 잘못 해석하면은 자기를 이렇게 목적으로 잘못 해석합니다. 그러면은 자기를 낮춰라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우리말의 어순이죠. 국어의 어순이죠. 한문의 어순이 아니라. 그래서 한문에서는 주어가 맨 앞에 온다라고 하더라도 소설어가 나오고 뒤쪽에 목적어가 나오죠. 그리고 뒤쪽에 나오는 이 체온 명사가 을로 해석되면은 목적으로 보고, 소수로보다 뒤쪽에 있는데 그 해석이 이 또는 가, 주어처럼 이 또는 가 이렇게 해석이 되면 뒤쪽에 있는 것이 이 또는 가로 해석되면 주어라고 보지 않고 보어라고 보는 것이 한문입니다. 뭐 한문법 따로 공부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잘못된 해석, 높은 곳에 오르면 자기를 낮춰라. 그래서 겸손.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그럴듯해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높은 곳에 오르려면 의도. 낮은 곳에서부터 자비, 낮은 곳에서부터. 그러니까 뭐예요? 일의 순서. 어느 게 맞다는 것입니까? 지금 일의 순서라는 이 항목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높은 곳까지 올라가려면 한 방에 높은 곳으로 뛰어 올라가려고 하면 가랭이 찢어진다. 그러니까 낮은 데서부터 차근차근히 올라가라. 계단 오르듯이 한 칸 한 칸. 그걸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네, 이것을 위의 것으로 해석해도 그럴듯해 보일 수 있어요. 문장의 어순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뜻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적해 보인 것입니다. 3일 지정. 전체 일정이 3일 정도는 가야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예요. 1일 왕. 근데 하루 가고 10일 와. 열흘 넘는 거죠. 거기에 생략된 게 뭐가 있어? 무리하게. 마치 하루에 목적지에 도달할 것처럼 있는 힘껏 달려간다든가. 그래서 3일 지정에 하루치 분량만 간 게 아니라 하루치보다 훨씬 더 많이, 거의 절반 정도? 아니면 이틀치에 가깝게 그렇게 많이 갔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무리하게 하루치 힘써 간 뒤에 그만 오버했기 때문에 알아눕고, 열흘 동안 알아누워 버리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채 열하루가 소요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욕심내지 말자 이런 뜻으로. 우리 공부도 그런 거죠. 그래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그 시험 있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험이 있는 시기는 되게 정해져 있잖아요. 4월에 본다, 5월에 본다, 7월에 본다. 뭐 이런 것들이 그 보편적인 시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뭐냐면 대개 1월 1일 해가 바뀌면서 뭔가 새로운 큰 결심을 하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보자. 근데 열의는 좋았어요. 근데 1월에 시작을 한 거라면 4월에 시험이 있다면 합격을 기대할 것인가? 이걸 분명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좀 냉정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4월에 만약에 떨어진다면 1월에 내가 공부를 시작하는데 4월에 떨어진다면 그때 나는 손 털고 공무원 시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딴 길 가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다면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다. 3일 지정을 하루에 갈 것처럼 이런 열정을 가지고 가는 것도 괜찮아. 근데 1월에 시작을 해서 4월에 시험인데 당연히 합격을 기대하는 건 보편적인 판단은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 보편적인 상황이 아닌 것처럼 당연히 떨어질 수 있다라고 가정할 때 그럼 떨어진다면이라고 가정을 해야죠. 그러면 나는 원래부터 그거 목표로 한 거 아니다. 연습 삼아 볼 거고 다음에 4월에 시험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전체 진도를 막 섭렵하려고 들고 심지어 문제풀이반, 모의고사반 이런 것들을 막 섭렵하고 그렇게 가게 되는데 이게 많은 후유증을 남겨요. 왜냐하면 1월에 준비한 다음에 공부가 뭔지 감 잡다가 1, 2월 지나가 버리거든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다를 느끼는데 도달 그냥 가버려요. 그럼 실제 한 4월에 시험이라면 4월 말일 날 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4월도 채 한 달이 안 돼. 그러면 거의 3월 한 달 아니면 4월 중순까지 한 보름 정도 더, 한 달 보름? 이 정도 기간을 온전히 공부하는 건데 그때 기본서에 문제풀이에 모의고사에 이런 걸 막 섭렵하면 내용의 충실도는 떨어진 상태에서 어쨌거나 합격을 시도할 만큼 수준의 공부를 섭렵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어디서 발생해요? 떨어진 그 이후 이제 온전히 1년을 공부할 환경이 됐어요. 근데 진지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나는 이미 문제풀이반에 모의고사까지 섭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뭘 봐도 싱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이듬해 온전히 1년을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졌는데 5월에 책 처음 사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는 이 사람보다도 못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이 좀 고민을 하게 만드는 이 구조를 통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욕속, 즉 부달. 역시 책받침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금이 속이야. 그러니까 빨리 달려갈 속이죠. 욕속, 빨리 가고자 욕 바라면 즉 부달, 끝내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 욕심내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차근차근히 진정 모든 움직임이 합격을 위해서 판단되고 합격을 위해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너무 그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서 주변 분위기에 편승해서 이렇게 욕심만 부리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견문이 좁다 해서 세옹지마, 변방새. 이거는 다른 도금으로 막다 이런 뜻으로 막을 색이라고도 쓰이는 전주자죠. 세옹, 변방, 늙은이의 말. 역시 배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변방 늙은이에게 말이 하나 있었는데 이 말은 우리나라 전통사회의 소처럼 한 집안의 전 재산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전 재산. 그런데 이 말이 그만 도망쳐버리죠. 그러면 전 재산을 잃어버린 상황. 그래서 낙심을 했어. 낙심을 했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이 말이 돌아오는데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앞말과 새끼말까지 나와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재산이 3배 증식된 거죠. 로또 당첨된 격입니다. 그래서 횡재해가지고 대단히 즐거워하죠. 그런데 그 다음 그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데 때마침 그 인근 지역에 전투가 벌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 이렇게 징발돼 가는데, 그래서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쟁터에서 죽어간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이 아들은 다리 부러진 덕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됐고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쁜 일과 좋은 일이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제목이 잘못됐군요. 앞에 거 복사에다가 쓰느라고 글자 못 고치고 남은 겁니다. 자, 나쁜 일, 좋은 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가치 판단에 중심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인생의 앞날은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에요.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은 방향성을 가지죠. 전화, 위, 복. 그래서 화가 바뀌어 복이 되죠. 고진감래, 화라고 할 만한 쓴 고통스러움, 그것이 달콤함, 좋은.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뀌다라는 가치 판단의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호사다마, 좋은 일이 있다면 때로 마가 끼는 일이 있다. 그래서 긍정적이던 상황에서 부정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음을 나타내 줍니다. 이렇게 부정에서 긍정으로, 긍정에서 부정으로 이렇게 가치 판단의 방향이 주어진다면 얘는 그게 없다는 거죠. 엎치락 뒤치락. 그래서 알 수 없다는 뜻으로. 자, 이런 방향을 구별해서 정리를 해줘야 할 성어입니다. 제목은 이건 잘못된 거고요. 다음 실패에 굴하지 않음, 권토중래. 시에서 유래하는 구절입니다. 이 권이란 글자에 강조점을 두어봤는데 손수변이 들어가죠. 요거는 말다, 김밥 말다 할 때 말권자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담배 같은 경우도 종이에다가 담배째 올려놓고 둘둘둘 말아서 피우는 이런 담배를 권련이라고 했던 것, 말권자입니다. 근데 권토하면은 흙을 만다, 흙을 만다라고 해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쓴 거예요. 비유의 보조관념으로. 중, 이건 무겁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두 번째로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이게 뭐야? 재기. 그래서 싸움에서 져서 세력을 잃어버렸던 항우에게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일 아닌가,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것을 후대 문인이 안타까움에 노래했던 그 구절에서 항우에게 다시 한번 권토중래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썼던 구절에도 사용됐던 표현입니다. 흙을 만다는 게 뭐겠어요? 넓은 들판에 기마병들이 힘찬 기세로 달려가면 흙먼지가 뽀얗게 일겠죠. 그때 달려가는 만큼 일어난 먼지가 위로 공중으로 쭉 솟구치는 이런 장면이 달리는 말의 속도만큼 앞쪽으로 쭉 먼지가 따라갈 거예요. 그 장면을 멀리 산자락에서 내려다본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바닥이 이불 말듯이 막 말아서 이렇게 가는 이런 장면처럼 보이겠죠. 그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권토, 흙을 말아가는 듯한 기세, 아주 왕성한 전투력으로 말들이, 군대가 달려가는 기세, 이걸 나타낸 것이다. 7.8기 백절불굴. 자, 여기서 꺾을 절, 끊을 절 대비해 봤었던 바 있죠. 손수변, 꺾는다. 100번 그렇게 꺾여도, 100번 꺾여도 절대 굴복하지는 않는다. 불효불굴 같은 맥락이고요. 여럿 중에서 가장 뛰어남, 군계일학, 물을 이루고 있는 닭, 그리고 한 마리의 학. 그냥 아주 간단하게 닭 하면은 밑바닥에서부터 닭의 다리, 그리고 몸통이 있는 곳까지 높이, 이걸 뭐 한 20cm,
뭐 많이 잡아야 30cm라고 칩시다. 근데 학은 보통 1m 이상 돼요. 그러니까 이 교실 같은 이런 공간에 닭이 있다면 어떻겠어요? 한 20cm, 30cm 높이로 쭉 깔려 있겠죠. 근데 거기에 1m짜리가 하나 딱 있다 했을 때 그 느낌이 어떤가? 군계일학. 물을 이루고 있는 많은 닭들 중에 한 마리의 학. 근데 이 표현은 실제 사용상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표현이에요. 예전에 그 신문을 읽다가 그 축구 경기를 보도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민들의 그 응원과는 달리 전반전에서 후반전 초반까지 내내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이다가 수비도 불안하고 그러다가 경기 거의 끝나는 막바지에 한 선수가 멋지게 골을 넣으면서 승리한 이런 경기였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기사가 그렇게 나올 수 있었는데 처음에 기사 앞부분에는 전반적으로 모든 선수들이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든가 뭐 등등 이런 표현들을 쭉 서술해 갑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골 넣은 선수를 강조하느라고 군계일학의 아무개 선수가 골을 넣어 라고 기사를 마무리해요. 뭐가 문제일까요? 골 넣은 선수 빼고 나머지 선수가 닭이 돼버린다는 거죠. 글을 쓴 기자는 의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의도와 달리 나머지 선수들을 비하하는 이런 글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한 명을 칭찬해 주려고 하다가 의도하지 않게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모멸감 느끼게 만드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말 속에 뭐 대조보조사, 은는 이런 것들을 함부로 쓰는 데서 그런 느낌을 줄 때도 있고요. 주변을 같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군계일학 쓰는데 주의할 일이고요. 낭중지추, 자루라고 해석해도 좋고 주머니라고 해도 좋고 많은 물건들이 있는 가방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송곳. 그러면 출석 움직일 때마다 조금씩 움직이다 보면 결국 송곳은 그 자루, 가방을 뚫고 나오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의 중점은 본디 실력이 있는 이런 사람, 본래 실력 있는 사람. 근데 주변의 환경이 따라주지 못할 때, 그렇다 하더라도 진짜 실력이 있다면 스스로 뚫고 드러낼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진짜 실력이 있다면 일시적으로는 가려질 수도 있어요.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내 그 실력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던 동량지제, 인재를 비유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기둥, 그리고 대들보, 들보, 그리고 용마루까지. 대들보의 의미가 뭐냐면 그림으로 그리자면은 좀 과장되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둥은 위에서 아래로 힘을 받기 때문에 그 굵기가 그렇게 굵지 않아도 힘을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붕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대들보는 여기 동자마루가 올라가고 그 위에 용마루가 올라가고 용마루에서부터 이쪽 가장자리로 석가래가 쭉 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무게를 이 방향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기둥이 받는 하중에 비해서 이 들보가 받는 하중이 훨씬 크게 굵고 튼튼해야 이걸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빗대인다면 기둥이 빗대는 것보다는 대들보에 빗대이는 것이 훨씬 좋은 비유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요. 간세지제라고 하면 한 세대를 아울러 그 세대 전체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인재란 뜻으로 고괭지신,
인간의 몸뚱이에 빗대일 때, 어떤 힘을 쓴다라고 한다면은 그 힘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주먹일 수도 있지만 이 팔뚝 그리고 허벅지 이런 것들로 빗대게 됩니다. 그렇게 가장 든든한 힘이 되는 그런 신화, 우리가 보통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것으로 손발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수족같이 부린다 이런 표현처럼 자 그것을 고괭으로 표현한 것이고 역시 몸육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태산 북두, 태산이라는 산과 북두 별에 빗대어서 가장 뛰어난 인재를 비유로 표현한 방식이었습니다. 욕심에 대한 경계,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견물생심, 물건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것은 주의한다는 뜻으로 득롱망촉, 롱은 지역 이름이기도 하지만 나라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작은 규모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롱이라는 나라를, 작은 나라를 쳐서 내가 차지한 거야. 우리나라가 여기 있는데 그 옆에 롱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거를 식민지 삼은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났더니 그 뒤에 아주 거대한 촉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까지도 쳐서 차지하고 싶어지더라 이런 얘기죠. 작은 롱을 차지하고 나니 그 뒤에 거대한 촉까지도 가지고 싶어지더라. 그런데 그 촉과 싸우려면 그걸 능히 제압할 수 있는 국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네 나라보다 더 큰 적일 수도 있어요. 과도한 욕심이란 뜻이죠. 기마욕설로, 기마, 말탈기라는 뜻입니다. 그럼 걸어가는 것보다 말을 타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말을 타고 가다 보면 욕심이 생겨요. 솔로, 노비를 부리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가 끌고 가는 말 곱비를 내가 안 끌고 노비가 말 곱비를 끌고 안내하는 더 편해지는 이런 상황을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말 타면 견마 잡히고 싶다. 그래서 곱비를 이 종에게 이끌고 가도록 이끌 견자 견마 잡히고 싶다 이렇게 썼다가 점차 이게 반복되면서 우리말 속담처럼 쓰이면서 견마가 경마 잡히다 이렇게 음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백중지세. 자, 난형난제. 누구를 형이라 하기가 어렵고 누구를 아우라 하기 어렵다 해서 형제로 우열을 표현한 거죠. 막상막하. 상, 위가 아니고 아래가 아니고 둘을 놓고 얘가 좀 위다 라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아니야. 얘가 좀 처지지 않나? 판단을 내리려고 하니까 딱히 그렇게 말할 정도로 처진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비슷비슷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아래로 막상막하, 형제에 빗대어서 난형난제 이렇게 쓴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에 기대서 첫 번째 백중지세는 둘 다 인변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흰백자 인변 맏아들 백이에요. 요거는 둘째 아들 중.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것으로 요 형제처럼 그렇게 바꿔 쓴 거죠. 그래서 백중지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라 할 만한 형세다. 이렇게. 그래서 그 언어 예절 이런 부분에 남자 네 형제를 이르는 말 해서 백중, 셋째 아들은 숙. 그래서 셋째 아들이었는데 이걸 삼촌 여기다 빗대어 숙부라는 표현이 만들어지는 거고 개, 막내 개라는 표현까지. 자, 다음 주의할 것이 50보 100보예요. 주의할 것. 왜 주의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이 구절이 나온 배경에 맹자의 이야기가 전제되어 있는데 맹자도 뛰어난 지략으로 자기의 지략을 받아서 천하를 통일할 그런 뛰어난 그 천자가 될 만한 그런 인물을 찾아서 중국 대륙을 방랑을 하죠. 그러다가 만난 한 지역의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맹자를 보고 스승으로 모시겠다고 나서죠. 그러면서 겸손하게 모시면 됐는데 자기 자랑을 떠버립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뭐였는가 하면은 우리 지역은 흉년이 들지 않고 풍년이 들고 곡식의 선출도 많고 그래서 굶어 죽는 자가 없다. 이런 나라에 와서 살면은 다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이웃 나라는 흉년이 들어서 다들 굶어 죽는다. 그렇다면 그 나라 백성들이 다 이렇게 넘어와서 여기서 살아야 될 텐데 왜 안 넘어오는지 모르겠다라고 자기 자랑을 한 거죠. 자기가 국가 운영을 잘했다는 자랑입니다. 이때 백성들이 넘어온다는 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재원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국가의 부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인구수가 바로 국력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안타까움을 얘기한 거죠. 굶어 죽으면서 왜 안 넘어오냐? 우리나라로 와야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로. 그랬더니 맹자가 그 왕에게 훈계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어떤 군부대가 있는데 그 군부대에서 탈영병이 생겼다. 근데 한 놈은 100보를 도망가다가 붙잡혔어요. 또 한 놈은 한 50보 도망가다가 붙잡혔어요. 그렇게 두 명의 탈영병이 붙잡힌 상태에서 50보 도망가다가 붙잡힌 자가 100보 도망가다가 붙잡힌 자를 보면서 비겁하다고 욕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예요? 그 나라는 굶어 죽는 문제가 있지만 이 나라는 굶어 죽지 않는지는 모르지만 굶어 죽는 문제 말고 또 다른 굶어 죽는 것에 준할 만큼 백성들 입장에서는 뭔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이웃 나라 통치했던 왕이나 이 나라를 통치하는 너나 그놈이 그놈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좀 부정의 측면에서 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좀 긍정적인 방향에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 뛰어나다라는 좋은 쪽으로 쓰는 말과 이거는 반대의 뜻으로 쓰는 거죠. 그 차이를 구별해 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차이가 크다를 얘기하는 천양지차에서 하늘과 땅, 운리지차, 구름과 진흙이라는 것으로 하늘과 땅을 달리 표현했을 뿐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요 글자만 보면 참 어려운데 하늘 천자가 있으니까 그 옆에다가 그냥 땅이다. 흑도자에 마킹하면서 땅, 양 이렇게. 구름 문자가 있으니까 그 옆에 삼수변 보면서 요 물 들어간 요거 진흙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구름과 진흙 이렇게 이해하지 말고 하늘과 땅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소양지판 역시 마찬가지죠. 그 정도로 격차가 크다,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융통성이 없다. 융통성이 없다. 교주옷을 비유. 검은고에는 튜닝한다고 하죠. 조율한다. 그래서 기타 같은 경우도 줄을 이렇게 감아서 팽팽하게 맞추면서 음을 소리내보고 기준음에 따라서 나머지 음들을 배치해서 제 음이 날 수 있게 조율을 한 뒤 연주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검은고에 이쪽에 받침이 있고 받침 위로 건너간 줄을 뒤에 고정을 했다면 이쪽으로 조정할 때 이 안에 기러기 발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쪽 끝을 지나간 줄을 손으로 눌렀을 때 이 기러기 발 위에 걸친 위치와 이 끝까지의 길이 이것으로 음의 높낮이가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을 조율하기 위해서 이 기러기 발은 이렇게 홈에 이걸 끼워서 좌우로 일정한 움직임이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연주가 끝난 뒤에 얘를 세워놓거나 하면은 이게 흘러내리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러한 기러기발, 교주곳을 하면 그 검은고의 기러기발을 본드로 붙여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기의 특성이 뭔지를 모르는 자가 이렇게 보니까 덜그럭덜그럭거리고 얘가 막 뭐 움직이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거 움직이는 거 안 좋구나 생각해가지고 본드 칠해가지고 못 움직이게 붙여버리는 거죠.
그러한 잘못. 미생지신, 미생이란 사람의 이야기로 미생의 믿음,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그런데 이 미생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나이든 늙은 노총각이 뒤늦게 연애를 합니다. 그 연애하는 맛에 빠져가지고 사랑하는 여인과 다리 밑에서 동네 사람들 잘 안 보이게 다리 밑에서 은밀하게 만나기를 약속했는데 약속 장소에 나가서 기다리다 보니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강물이 막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다리 위로 피신을 해도 좋을 텐데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해서 그 다리 밑을 고수하다가 휩쓸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융통성이 없다는 뜻으로 그렇게 쓰는 거고 각주구검, 각, 배 위에 각 새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검을 허리에 차고 있던 장검을 물에 빠뜨리고 흘러가는 배 위에서 빠뜨린 것이기 때문에 이 배가 흘러간다. 이걸 고려하지 못하고는 칼이 빠진 자리, 그 배전에다가 단검을 빼들고 이렇게 표시를 해서 홈을 파가지고 표시를 해가지고 칼 빠진 자리를 표시한 다음에 이 배가 강 건너편에 얕은 물에 도착한 뒤에 물속에 들어가서 표시된 거 밑에 더듬어서 칼을 찾으려고 들었다는 이야기죠. 배가 이렇게 흘러가는 공간을 이동하는 이런 상황을 고려할 줄 모르는 무지함을 나타낸 것이고 수주대토는 앞서 얘기했던 바 있습니다. 자, 일의 시초, 처음을 나타내는 방식인데요. 맹아, 이거는 싹이 트는, 싹튼, 그 싹에서 빗대어 이야기한 거죠. 싹은 요 씨앗에서 막 싹이 텄을 때 아주 작고 보잘것없을지 몰라도 그게 아름드리 거대한 나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싹으로 빗대인 거고요. 남상, 삼수변에 마킹하고 요 뿔 각자에 마킹을 하세요. 그래서 남은 물 넘칠 남이고 상, 요거는 술잔 상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강도 그 시작은 술잔에 넘치는 물방울. 술을 따르다가 술잔에서 술이 좀 넘칠 수 있어요. 뭐 한 방울, 두 방울 이렇게 넘칠 수 있죠. 그 정도의 한 방울, 두 방울이 모여서 이 거대한 강을 이루게 된다. 이런 뜻으로 남상. 그래서 부수에 초점 두고 이해하시면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거고요. 효시는 화살인데 입구자가 들어간 울효. 그러니까 피리처럼 우는 소리가 나는 화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화살 위에다가 진짜 피리를 묶어서 이렇게 날리면 사람이 입으로 이렇게 피리를 불듯이 화살이 날아갈 때 공기가 들어가면서 소리가 나게 이렇게 만들었던 건데 점차 발달하면은 나중에 화살촉을 뭐 그 옥칼이나 뭐 이런 것처럼 그 화살촉 자체가 구멍을 뚫고 해서 그 안에서 소리가 나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화살을 쏘면 공기가 들어가면서 삑 하고 소리가 나게 하는 그런 화살입니다. 이건 언제 쓰는가 하면은 군사들이 계곡 주변에 매복하고 있다가 적들이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면 동시에 공격을 해야죠. 계곡 이쪽에 있는 군사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반대쪽에 있던 군사도 같이 공격을 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죠. 그래서 공격의 개시를 알릴 때 이 화살을 날리는 겁니다. 그리고 활을 쏘면 대개 그 적을 향해 쏘는 게 아니라 하늘을 향해 많이 쏘죠. 그러면은 삑 하고 소리가 나면서 공격 개시를 알리고 공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작이란 뜻으로 비유하는 사물, 피리가 달린 화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파천황, 천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보다는 그냥 지구라고 합시다. 지구라는 이 세계의 질서가 갖춰지기 그 이전, 지구의 질서가 갖춰지기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뭐 과학적으로는 뭐 이 땅덩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가스 상태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태를 천황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깨뜨린다는 얘기는 그러한 혼돈과 무질서의 상태가 평정이 되고
바로 코스모스, 우주의 질서의 세계가 갖춰지는 거죠. 그것을 파천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협지나 무협 만화에서는 되게 그 강호를 제패할 주인공이 등장하는 그 순간에 이 파천황이라는 글자가 두둥하고 나타나죠. 되게 주인공이 등장하는 그 장면은 페이지 할에도 양쪽 페이지를 한 컷으로 큼지막하게 그려서 이렇게 예의를 갖추기도 합니다. 자, 그게 파천왕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원래의 뜻을 어떤 마을에 적용을 해서 인간이 그 살아가는 세월 속에 많은 마을들이 있겠죠. 근데 어떤 마을은 오랜 세월 동안 과거에 합격하는 사람을 한 명도 배출한 적이 없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 동네가 다 이 동네를 얕잡아 보고 비난하여 일컬을 때 천황이라고 부르는 거죠. 니네 동네는 천황과 같은 동네야 라고. 그러다가 그 동네에 드디어 과거 합격자가 등장을 했을 때 파천황이다 라고 표현도 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다 귀걸의 천석고왕 연화고질, 천석고황, 샘천돌석,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대유법이죠. 자, 그 다음 고황, 이게 중요한데 고황, 이것은 바로 명치 끝에 생긴 몹쓸 병, 보통 이렇게 해석하는데 오늘날의 그 간암 정도에 해당할 만큼의 몹쓸 병. 그러니까 여기는 아름다운 자연, 뒤에는 몹쓸 병. 이 두 개가 합쳐지니까 전체적인 뜻은 뭐가 돼? 진짜 몸에 생긴 병이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을 그리워하는 데서 오는 마음의 병이란 뜻으로 사용되는 거죠. 연하, 고, 질 역시 똑같은 구조입니다. 연하. 아름다운 자연을 샘천자, 돌석자 이렇게 나타냈던 것처럼 무엇으로? 물안개가 막 저수지나 이런 데 피어나는 그런 모습, 거기에 나뭇가지들이 보일 듯 말 듯한 이런 풍경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자연을 고질, 이거 질병, 병을 나타내는 부수가 두 글자에 쓰였죠. 이거랑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겠지. 그래서 몸에 생긴 그 병 자체가 아니라 앞에 것과 만나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그리워하는 데서 오는 마음의 병이라는 뜻으로 똑같이 쓰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고질지병 하면은 앞에도 고질, 뒤에도 병. 그래서 이건 진짜 몸에 생긴 병, 그 자체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고요. 연하일휘 하면은 이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대유적으로 끌어왔다면 뒤에 일휘, 햇살이 휘날린다. 아름다운 한여름에 햇살을 휘날리면 아름답지 않죠. 봄이나 이럴 때 나뭇가지 사이로 아주 연한 새로운 그 일년이 꽃이 피고 풀잎이 자라나고 나무가 성장하는 생명력이 충만한 이런 모습, 그 나뭇가지 사이로 막 햇살이 들어오고 하는 이런 장면, 그 아름다움을 표현했던 거죠. 앞에도 아름다움, 뒤에도 아름다운 자연 그 자체를 표현하는 방식. 그래서 아까 그 가치 판단의 방향, 긍정에서 부정, 부정에서 긍정 이런 방향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는 병 자체, 여기는 아름다운 자연 그 자체. 근데 여기는 아름다운 자연과 병을 합쳐서 아름다운 자연을 그리워하는 마음의 병이란 뜻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주객전도, 아가군창, 나의 노래, 그대가 부른다. 내 노래를 왜 네가 부르냐? 뭐 이런 뜻이죠. 아가 사창에서 내 노래를 남이 부른다는 뜻으로 적반하장, 도적이, 도리어, 하장, 장은 뭐예요? 몽둥이. 이 몽둥이는 도둑을 때려잡아야 할 몽둥이입니다. 근데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 들고 누가 도둑질했냐라고 또 다른 누군가를 쫓아가기라도 할 듯 나서는, 설쳐대는 이런 웃기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죠. 재주가 부쩍 늘어나다. 일취월장, 나날이, 다달이, 하루하루 발전하고 한 달, 두 달 그만큼 더 뛰어나게 성장한다는 뜻으로 일진월보. 그래서 하루하루 나아가고 다달이 걸음걸이를 앞서 나아가게 된다. 괄목상대, 괄목,
괄자 눈 비빌 괄 이 글자는 챙겨두도록 해야 됩니다. 눈을 비비고 마주 보아야 할 정도로 다시 보는 거죠. 한 번 봤는데 깜짝 놀라서 믿기지 않아서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야 할 정도로 이전과 달리 많이 발전해 있다, 성장해 있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 정도. 청출어람. 청이라는 염료는 람이라는 쪽풀에서 진액을 추출해서 청이란 염료를 만든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요 구절 뒤에 이어지는 게 청출어람 청어람에서 끝에 청어람 그 쪽풀보다 청이 더 푸르다는 뜻이 뒤에 구절에 나옵니다. 거기까지 보아야 본 뜻이 다 담기게 되죠. 후생과 외. 후생 나보다 나중에 태어난 세대 두려워할 만하다. 두려워해야 한다. 왜? 아무래도 후배들은 선배들까지 살아왔던 삶의 지혜나 축적된 지식 따위를 미리부터 배우고 성장하기 때문에 점점점 더 나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한 세태를 이르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자 성어들 좀 유사성어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사성어로 모으면 시험 문제에서는 넓게 같은 뜻이다, 바꿔 쓸 수 있다 이렇게 출제하지만 좀 어렵게 물을 때는 그 안에서도 쓰임새가 조금 차이가 있는 이런 부분을 구별할 줄 아는가 여기까지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만 암기할 때는 막연한 정도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모아서 봐야 그 안에서 미미한 차이도 견주어 보고 그러면서 그 안에 쓰인 글자가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 어휘에 대한 감각도 기르기도 하고 서술 초점을 좀 더 정확히 잡는 이런 훈련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단지 이 부분을 공부한 만큼 암기된 지식을 늘려내는 정도에 만족하지 말고 다른 단원을 공부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말 그대로 언어 감각을 키우고 추리 능력을 길러가는 그런 학습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항목으로 바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